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 서쪽 바다로 사라지는 태양처럼 효도 한번 못하고 이국만리 전쟁터로 떠나가는 어머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꼭 살아서 돌아와서 효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베트남에서 1차 파병은 1964년 10월 국군 태권도 교관 약 50여 명이 파병되어 베트남 군인들을 태권도 무술로 강인한 정신무장을 훈련 교관을 파병한 것이 제1차 파병이었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 국군부대 태권도 교관들을 1973년도 월남에서 철수할 때까지 교관 547명이 베트남 전역에 배치되어 베트남 군인, 교육 및 일반인 태권도를 가르치며 그들에게 정신무장을 훈련 교육하였습니다. 2차 파병은 1965년 8월에 한국군 의료지원단을 파병했습니다. 초기에는 군의관, 간호장교, 의무병 등으로 구성된 약 130명 규모의 의료진이 파견되었으며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들은 야전병원 운영 및 전투 부상자 치료, 베트남 민간인 의료 지원까지 담당했습니다. 의료지원단 130명이 2차 파병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가 비전투 부대 요원이었습니다. 월남 파병 맹어부대는 여의도 광장에서 환송식 때 국무인 유경수 여사와 몇몇 어머님들이 환송식을 마치고 여의도를 떠나 인천 가는 기차 및 군 트럭에 인천 항구까지 직결하였습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침대도 없는 화물선에 타고 부산으로 출발하여 부산제 3부도 도착 후 곧바로 미국 병력 수송선인 가이거호에 1965년 10월 2일 승선하였습니다. 해외 파병 전쟁하러 군인들이라 종종 탈영병이 생기고 면회사절이므로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맹어부대도 부산항에 도착하여 곧바로 면회도 없이 가이거호에 승선하였습니다. 해병대도 포항에서 부산 제3부두에 먼저 도착하자마자 가이거호에 승선하였습니다. 전쟁하기 위해 내 목숨을 조국에 바치지만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 잘라서 나의 편지와 함께 배달되는 유품, 만약 전사 통지서를 어머니가 받는 것이 괴로웠고 또한 나의 생을 타국에 묻는다는 생각에 병사는 종종 탈영을 하지만 탈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영 인파 속의 가족과 면회를 안 시키고 무조건 배에 승선시켜 3,000명을 수용한다는 침대는 높이가 낮아 앉아있을 수가 없고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와야 하는 1층에서 4층으로 된 철제 침대에 전쟁 장구 및 총을 풀어놓고 환성인파를 보기 위하여 배 간판으로 올라가 좋은 자리를 점령하고 부두를 내려다보니 환송식을 해주기 위하여 현수막 및 행사 간판에서 우리들이 제3차 전투부대 파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1965년 10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3차 파병인 전투부대 파병에 해병대, 청룡부대와 육군 맹어부대를 파병하는 부산 제3부두는 아들과 마지막 이별을 두고 가족과 시민들이 몰려와 뜨거운 환송을 했고 군악대와 태극기 물결 속에 장병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승선을 하여 제3부두는 사람들로 환송식 및 가족, 형제, 자매들이 인산인해였으며 군악대 연주 및 방송은 대한의 용사들 잘 싸우고 살아만 돌아오라고 이별의 환송식을 하였습니다. 1965년 베트남 파병 당시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파병을 국가 안보와 국제적 책임의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하였고 언론은 자유우방에 대한 보답과 공산주의 확산 저지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애국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와 비판,
당시 정부 인사 윤보선, 장준하, 김준원 등은 파병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지식인과 시민들은 미국의 전쟁에 한국이 희생된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권위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반대 의견을 크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환송식은 대규모로 열렸고 군악대와 태극기 물결 속에 장병들은 영웅처럼 떠났습니다. 눈물의 부두라는 표현이 생겨날 정도로 감정이 격했습니다. 제3부도는 단순한 항구시설을 넘어 당시 한국 사회에서 국제적 역할과 희생을 상징하는 장소로 기억됩니다. 배에 올라서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던 부산 제3부도 잊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 현대사에서 전쟁과 분단 그리고 국제적 역할 속에서 개인과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희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부산 제3부도 회색빛 바다 위에 정박한 가이거호 간판 위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아들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아래 부두에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손에 쥔 작은 보따리 꾸러미에 계란과 떡을 담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보따리를 풀어 긴 줄에 내릴 수 없으니까요. 긴 줄에 매달아 배에 타고 있는 아들이 줄을 당길 때 아들은 어머니의 손길을 줄끈으로 느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을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한아. 또는 아들 이름을 하얀 본인의 치마에 크게 적어 펼쳐들고 누가 아들인지 모르니까 아들을 부르며 울고 있는 울음소리가 퍼지고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아들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하여 먼 부산까지 오신 어머니들, 또한 배 위의 장병들은 투매산골 사시는 어머님이 오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전우가 부두에 있는 이름을 보고 어머니가 글을 써놓은 치마폭에 이름을 보고 급히 그 이름의 동료를 찾아 자리를 비워주며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아들은 소리 질러도 어머니는 못 듣고 관중 속에서 사라지며 방황하신 어머니를 뵐 때 전우들은 울고 대한이도 통곡을 하는 이별의 장면을 생각하니 방송을 하는 지금도 그 당시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그 순간 부두와 배 사이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별의 마음과 애틋한 사랑이 오갔습니다.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단순히 가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부산항 제3부두 가이거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간판 위의 아들들은 배에 오르고 부두 아래의 어머니들은 배와 연결된 손에 쥔 색색의 테이프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테이프가 바람에 흔들리며 배와 부두를 이어주는 색색의 테이프가 마지막 끈으로 펄럭입니다. 어머니들은 대하나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을 찾고 눈물을 젖는 손으로 테이프를 놓지 않으려 애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국가적 선택 앞에서 개인과 가족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과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부산항 바람 곁에 흔들리던 색 테이프 붉고 푸른 띠가 바다 위에서 춤추듯 펄럭인다. 간판 위에 아들은 군복에 몸을 감싸고 부두 아래 어머니는 떨리는 손끝으로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대하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은 바다와 섞이고 목소리는 파도에 실려갑니다. 배는 천천히 멀어지고 팽팽히 당겼던 테이프는 결국 어머니의 손에서 끊어진 테이프.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 조각으로 남기고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진 이별의 상처. 눈물은 바다에 흩어져 소금빛으로 번집니다. 배는 점점 멀어져 가고 끊어진 테이프는 손바닥엔 허공만 남아
어머니의 가슴엔 깊은 상처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지 못한 사랑의 이별. 아들아, 꼭 살아 돌아오거라. 어머니, 효도도 못하고 떠나가는 이 아들은 고향 산천을 등진 날 테이프를 붙들고 오열하며 부두에 선 나의 어머니가 잡은 테이프가 이 아들과 연결되어 바람에 흔들려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태극기 아래 눈물로 젖은 얼굴들, 그리움은 말없이 내 등을 밀어줍니다. 배 타기 전날 저는 사랑하는 가족의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나는 고향 산천을 등지고 먼 길을 떠납니다. 부두에 서니 어머니의 눈물이 바람처럼 스쳐가고 아버지의 굳은 손길이 군화 밑에 깃든 듯합니다. 혹시 다시는 못 볼까 두려운 그 강과 들판, 그 나무와 이웃들의 웃음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떠납니다. 내 손끝에 고향의 들꽃을 담아 애틋하게 조심스럽게 지켜내어 고향의 들꽃을 담겠습니다. 부디 건강히 계시고 제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올림. 편지를 써서 군사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부산제 산부의 이별을 이렇게 잠시 지나가고 우리는 배에서 안전수칙과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승선한 뒤 받았던 안전교육과 훈련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띠었습니다. 하나는 해상 안전 및 승선 훈련, 다른 하나는 전투 대비 훈련이었습니다. 선박 안전교육 숙지, 함정 내 비상구, 구명정, 구명조끼 사용법 교육, 화재 침수 대응 훈련, 선박 내 화재 발생 시 대피 절차, 침수 시 방수 훈련, 비상 집결 훈련, 함정 내 사이렌이나 신호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신속히 집결하는 훈련, 구명장비 사용법, 구명부환, 로프, 구명정 탑승 절차, 전투 및 현지 적응 훈련, 무기 안전관리 승선 등 총기 안전 규칙, 탄약 관리 규칙, 기초 훈련 복습, 베트남 도착 전까지 함상에서 사격술, 전술 교법, 반복 학습, 현지화 교육, 베트남어 기초 회화, 주민 접촉 시 태도 교육, 위생 질병 예방 교육, 열대성 질병 예방, 식수 관리, 개인 위생 철저 강조, 가이고 호의 침대 구조, 함내 침실 병사용, 일반적으로 3층 또는 4층짜리 철제 침대 약 7일간의 항해 속에 3,000명의 병력이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많은 병적을 태워했기 때문에 침대 간격은 매우 좁았고 병사들이 몸을 돌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침대는 함내 객실에 빽빽하게 설치되어 한 격실에 수십 명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당시 병사들은 긴 항해 동안 단순히 대기하지 않고 안전 훈련과 전투 훈련을 준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언어와 문화 교육까지 포함된 훈련이었고, 병사들은 철제 침대에 눕자마자 배가 흔들려 잠들기 어려웠다는 해고를 남겼습니다. 좁은 공간과 다층 침대 때문에 답답함과 긴장감을 느꼈고 장시간 항해 중에는 구토와 멀미가 흔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과 함께 빽빽하게 누워있다 보니 동지와 결속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965년 10월 3일 부산제 산부대에서 승선하여 바다 위에서 다음날 아침 6시 사이렌 소리에 눈을 떴다. 3층 철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니 옆 동료의 숨소리와 배의 진동이 함께 울린다. 좁은 공간 몸을 돌리기도 힘들지만 우리는 서로 기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6시부터 시작하여 8시에 끝난 후 9시에 다시 훈련이 반복되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지만 마음속엔 고향 들판이 먼저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밥상, 아버지의 발자국, 그 모든 것이 멀리 아득합니다.
오전엔 총기 안전교육 전술 교범을 복수했다. 총끝은 바라보며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한다. 점심 후엔 베트남어 몇 마디를 배우며 낯선 땅에서 살아남은 남을 준비를 한다. 그러나 머릿속엔 늘 고향의 강과 나무가 맴돈다. 저녁이 되자 야간 경계 훈련을 했다. 바다의 어둠 속에서 서로의 그림자만 확인하며 우리는 눈빛을 다짐한다. 살아 돌아가자. 반드시 살아 돌아가자. 다시 만나서 밤 9시 편지를 썼다. 어머니, 저는 잘 있습니다. 멀리 떠나지만 늘 마음은 어머니 곁에 있습니다. 오늘 바다는 흔들리고 멀미를 하지만은 배 안의 엄청나게 큰 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배 안의 엘리베이터, 얼떨결에 지하로 내려갔으나 완전 식량 및 과일, 냉장고, 보물창고, 처음 보는 광경이다. 출항하면서 우리는 식당에 들어가 사내 진미의 식단을 맛보았다. 군에서 적게주는 배식을 먹고 항상 배가 고팠는데 배 안의 식당의 사내 진미를 차려진 뷔페를 보니 눈이 반짝거리며 천국에 온 것 같은 마음이다. 이런 세상이 천국인가? 마음대로 실컷 먹어도 굶주렸던 배는 배고프다고 한다. 저녁 7시가 되면 나는 배 안에 영사기를 돌려 전우들의 영화를 상영해 주었습니다. 통신교육만 대전 육군통신학교에서 이탁교육의 산물 기술을 배웠습니다. 통신기술 5가지를 1년을 이수하였습니다. 영사기의 전기 코드를 찾기 위하여 선원들의 사무실로 손을 가지고 들어가면 선원들은 항상 카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그들도 배에 타면서 달래었겠지요. 영사기 영화 상영이 끝나면 다시 영사기를 반납하면 그들은 나에게 열대 과일을 주어 맛있게 먹은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게 더운 바람이 나의 폐를 공격합니다. 월남에 도착 임박하였다는 신호로 더운 공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출항 1965년 10월 3일 부산 제3부대에서 출발하였으나 도착 1965년 10월 9일 약 6일간 항해하여 마침내 베트남 캄난만에 상륙하였습니다. 도착은 밤에 하였으나 조명탄으로 하늘에서 비춰지는 낮과 같은 밝은 빛 또는 기청을 흔들리는 대포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이제 이것이 전쟁, 생과 사를 가르는 공포가 밀려오는 것을 느낄 때 고향 생각을 이제 잃어버리고 현실에 적응하여 살아서 돌아간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명령에 의하여 죽고 살고의 판단은 하늘에 맡기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주는 실탄을 잘 간직하고 우리는 대기하였던 호송 차량에 몸을 싣고 월남 군인들이 파놓은 교통호가 있는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밤새 포소리 조명탄으로 밝게 빛나는 대지등 작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푹푹 찌는 폭염, 파리만한 열대지방의 모기, 기타 해충에 피곤한 몸을 맡기고 또 공포에 의하여 잠을 설치고 하루가 지나 아침이 밝았습니다. 청룡부대 제2여단의 월남파병 창설 1965년 9월 20일 경북 포항 해병기지에서 창설 및 결단식 거행, 부산 제3부도 1965년 10월 3일 한국에서 출발, 도착 1965년 10월 9일 베트남 캄난만에 상륙, 해병대 청룡부대만 하선하였습니다. 약 6일간 항해하여 캄난 지역에서 주둔하며 작전은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캄난 지역에 하선시키고 맹어부대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월남전에 도착하여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룡부대 해병 제2여단의 월남 파병 창설 1965년 9월 20일 경북 포항 해병기지에서 했지만은 6일간 항해 끝에 캄난 지역에 도착했고요. 월남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크는
월남전에 도착해서 해병대 마크와 맹호 마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우 여러분, 다음 편은 작전에 전우가 옆에서 철문을 뚫고 날아든 총알, 공포가 밀려오는 야간 내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안영준에게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더욱 추억을 되살려 전우 여러분과 공유하여 후 세대가 우리들을 회상하는 방송으로 남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전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1965년 10월 9일 베트남 캄난만에 상륙 약 6일간 항해 캄난 지역 주둔 10월 달에 해가지고 1965년 10월 투이호화 지역으로 이동하고 1966년 8월 1년 후입니다. 1년이 못 돼서 8월 추라이를 맹호 백마한테 넘겨주고 또 67년 그 북으로 올라가서 67년 12월 호이안 지역으로 이동 이후 서부 사한악지대 작전 지역. 그래서 우리는 점령지를 점령해 놓으면 평정해 놓으면 다시 올라가고 맹호한테 이관 시켜주고 청룡은 다시 개척으로 38선까지 우리나라 38선까지 베트남 17도선까지 우리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 작전 이야기를 다음 편서부터 다시 흥미진진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